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한 개인의 파산 관련 문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업 실패 후에 10년 넘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결국 재기를 위해서 마지막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 익명의 68세 남성 채무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파산 선고 예정일이 2024년 9월 9일, 그리고 채권자 집회는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여기서 채권자 집회라는 게 채권자들이 모여서 파산관제인의 보고를 듣고 의견도 내고 하는 자리 맞죠? 이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법원을 도와서 그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또 빚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왜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또 이 채무자의 빚을 없애주는 거죠, 면책. 이 면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법원의 최종 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채무자의 기본적인 상황,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68세 남성이시고 중학교 졸업 후에 현재는 직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2004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근데 2013년경부터 좀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신 거죠.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고 매출은 부진하고 생활비는 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2013년 4월경에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 실패가 결국 10년 넘는 이 어려움의 시작이었군요. 근데 이분이 파탄 상태가 된 직후에 바로 파산을 신청하신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2013년에 파탄 상태가 됐을 때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했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개인회생은 파산하고는 조금 다른 제도인데요. 법원이 인정한 채무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월 변제금을 내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시도하셨던 거죠. 파산하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먼저 빚을 해결해 보려고 하셨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성공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2016년 2월에요. 편의점 사정이 더 나빠지면서 월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되셨어요. 결국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중간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재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 그 이후에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인회생마저 실패했으니 그 후의 삶은 더 힘드셨겠네요. 보고서에 주거 상황 변화 같은 내용도 나와 있나요? 네, 그 이후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가 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 친구나 지인의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무상으로 거주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이제 보증금 없는 고시원에 들어가셨는데 처음에는 월 26만 원, 현재는 다른 고시원에서 월 28만 원을 내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반 없이 정말 오랫동안 매우 취약한 상태로 지내오신 거죠.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1995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요. 슬라의 자녀분들이 4분 계십니다. 현재 나이가 46세, 42세, 40세, 26세인데요. 그런데 현재는 자녀들과 연락을 하거나 어떤 부양 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유대마저 좀 끊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허허,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럼 현재 채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빚이 총 얼마이고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건가요? 현재 총 채무액은 약 3억 2천만 원, 정확히는 320-3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삼성카드를 포함해서 총 10곳이고요. 빚이 발생한 시기는 1995년 3월부터인데요. 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걸 메우거나 아니면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이렇게 누적된 걸로 파악됩니다. 금융기관에 넘어간 채권, 우리가 보통 양수채권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3억 2천만 원. 정말 큰 금액인데 현재 이분께 남아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은행 예금 52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난 5년간 처분한 재산도 없고요. 또 이혼한 전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고요. 예금이 52만 원이 전부다. 그러면 이 돈도 혹시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또 중요한 의견을 냅니다. 이 52만 원에 대해서 환가 포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환가라는 게 원래는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잖아요. 그런데 이 52만 원이라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 그러니까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범위인 6개월 생계비가 지금 1,110만 원인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처분해서 나누기보다는 채무자가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배려군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파산 관제인의 최종적인 면책 관련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일부러 숨긴다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처럼 명백하게 좀 불성실한 행위가 있을 때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건데요. 이분에게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개인 회생 실패 경험도 있고 현재 재산도 거의 없으시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면책을 받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본 거군요. 특히 이제 68세 고령이시고 근로 능력도 사실상 거의 상실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산 면책 절차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한 개인의 사업 실패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긴 재정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개인 회생 시도와 실패, 불안정한 주거, 가족과의 단절 같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면책이라는 법적인 구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의 가능성을 엿보는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건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역경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상은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한 개인의 삶과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층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면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이 파산 관제인의 의견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개인의 재정적인 실패가 과연 오롯이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